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목소리가 제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다른 건 아니고 어저께 음주를 음주를 좀 심하게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뭐 오랜만에 좋아하는 분들 만나서 늦게까지네요.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한 새벽 1시까지 맥주를 마셨거든요. 많이 마셨네요. 뭐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을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힘드네요. 그 다음 날. 그래도 기어 나와서 오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어저께 이명용 우리 이사님하고 아산에 두 번째 맥주 인문학 강연을 좀 하러 갔다 왔거든요. 비 엄청 오는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강연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와주신 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열심히 했고, 저희 협회에서 8월 5일하고 6일에 그 맥주 축제를 진행을 해요. 이제 오랜만에 하는 맥주 축제고요. 예전에 2019년인가 18년인가? 근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19년일 것 같은데 예전에 신촌 그 기찻길 맥주 축제 또 저희 협회에서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두 번째 하는 맥주 축제인데 이번엔 굉장히 저희 되게 작게 합니다. 정말 그냥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힐링하시라고 정말 작게 뭐 정말 뭐 크게 준비하는 거 없이 하는 맥주 축제거든요. 그 서울역 옥상에 보면 옥상 정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던데 그 롯데마트 4층 4층에 올라가시면 옆에 그 정원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작은데 굉장히 이쁘고 거기가 그 서울로로 바로 연결되는 또 통로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좋은 장소인데 거기서 맥주 축제를 하고요. 8월 5일 금요일이고 그쵸. 5일이 금요일이고 6일이 토요일인 것 같은데 하는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거기가 그 야경이 진짜 좋거든요. 그 옆에 빌딩들이 쭉 있고 남산타워도 보이고 밤에 와서 앉아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물론 날씨가 관건이긴 한데 뭐 그거야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참가하는 브루어리는 3개예요. 저희 협회랑 다 관련이 있는 브루어리들이고요. 일단 독립맥주공장도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하임, 아톤 브루어리 요 3개 브루어리는 일단은 나가서 재밌게 놀자라고 확정을 했고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좋은데 한번 뭐 알아볼 예정입니다. 뭐 안 되면 저희 3개 브루어리만 하려고 하고요. 지금 컨셉은 캠핑 일단 도심 속 캠핑 같은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캠핑 체어도 놓고 뭐 돗자리도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좀 코로나로 힘든 2년을 보냈잖아요. 3년, 2년. 그래서 좀 멋진 장소에서 좋은 맥주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힐링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그냥 진짜 맥주 한잔 하시면서 힐링하십시오. 야경 보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계속 그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 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뉴스,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또 맥주 소개해드리는 시간 요 세 파트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맥주 뉴스는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그 KBS 뉴스에 뭐 독일 맥주 관련 소식이 하나 나와서 그거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는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이시겠지만 뭐 책 없이 IPA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맥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은 오늘 좀
두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브룰로라고 하는, 더 이상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브룰로라고 하는 베를린 크래프트 비어인데 발틱보터예요. 발틱보터 스타일인 맥주, 요 맥주 소개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저번 주에 그냥 심심해서 비교 테이스팅을 좀 해봤거든요. 블라인드로. 블라인드로 했습니다. 이게 항상 헷갈리는 맥주들인데, 두벨하고 베스트말레하고 그다음에 델리리움 트레멘스, 요 세 개 맥주가 블라인딩을 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근데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딩으로 했었는데, 이 세 개 맥주를 구별하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오늘 계속 맥주 이야기 진행하죠. 두 번째 노래는 첫 번째 노래 또 소개 안 시켜드렸네. 첫 번째 노래는 박재범의 Need to Know 들었고요. 두 번째 노래는 SF9의 Driver 듣고 오겠습니다. 자, 맥주 뉴스는 그 유튜브에 KBS 뉴스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좀 봤는데, 독일 맥주에 관한 그 기사였어요. 그런데 독일 맥주 앞으로 좀 만들기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기사여서 제가 좀 놀라서 봤는데, 맥주 대국 독일에서 맥주를 못 만든다, 에너지에 발목 잡힌 독일의 진퇴양난,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지금 베를린에 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지금 원재료 가격도 30% 이상 오르고, 특히 가스 가격이 올라서 맥주 값이 소매가로 한 10% 이상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뭐 몰트, 호흡, 뭐 효모 가격이 진짜 한 30%다 뛰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값도 원재료 값인데 양조장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데우고 끓이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전기를 쓰거든요. 저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가스를 통해서 이제 가스를 통한 증기로 그것들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이 가스를 러시아한테 받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고, 또 기름값도 또 엄청 올랐대요. 이 기름도 역시 러시아한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값도 지금 엄청 올랐죠. 달러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바람에 뭐 이자율을 올리니까요. 미국의 이자율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모두 신음을 하고 있고, 솔직히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 물가를 어떻게 좀 감내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이제 소매업 하시는 요식업 중에서도 맥주 관련 소매업 하는 분들은 크게 타격을 입거든요. 아마 맥주 수입하시는 분들이,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운송료도 엄청 올랐고, 현지에서 아마 공급가를 올리면 여기서도 뭐 안 올릴 방법이 없을 텐데, 지금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수입 맥주는 또 4캔만 원 마트에 묶인 맥주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이 독일 맥주 관련해서 이 기사를 보면서는 독일 맥주 수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5B 은하상점. 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좀 시작해 볼게요.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IPA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호지슨이라는 그 작은 브루어리에서 인도로 수출한 그 옥토버 비어가 잘 숙성돼서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고
그런 어떤 맥주 스타일들이 이제 조금 정착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IPA와는 다르게 그 당시 원래 IPA는 잘 숙성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맥주가 유통되기 전에는 그 경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와서 경매사들이 와서 테이스팅을 해보고 가격을 매긴 다음에 바로바로 경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맥주가 어느 브랜드인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지슨의 맥주가 인기를 끌게 되고 경매에서도 항상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이 1801년에 이 그 아들일 거예요, 아마 마크 호지슨이 본격적으로 호지슨 맥주라고 하는 것을 브랜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보낼 때 아예 이거 호지슨 맥주야라고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고, 그러면서 인도에서 이제 호지슨 맥주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호지슨의 맥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1809년에 그 캘커타 가젯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광고에 보면 호지슨의 정말 좋은 페일 에일이 왔다, 뭐 이런 기사들도 광고들도 실렸고요. 그리고 1833년에 뭐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도 보면 호지슨의 페일 에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도착한 다른 맥주들은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호지슨이 자신의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맥주에서도 인도에 들어간 IPA 맥주에서도 이제 마케팅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IPA라고 하는 맥주 그 뭐 스타일이나 뭐 이름이나 브랜드명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IPA라고 아예 이런 맥주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게 1835년이고, 그리고 아예 IPA라고 하는 스타일로 브랜딩이 되는 거죠. 브랜딩이 되기 시작한 게 183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IPA라고 하는 스타일 혹은 이런 이름 맥주 카테고리 이름이 1837년부터 정착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IPA가 인도에서 이제 뭐 유행하고 시작된 그런 맥주였는데 다시 본국에 영향을 미쳐서 본국에서도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역시 그 본국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불렸었어요. 원래는 뭐 인디아 에일, 뭐 프리페어드 에일 브루드 익스프레스리 포 더 인디아 마켓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다가 1837년부터는 이제 영국 본국에서도 역시 이제 IPA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본격적으로 이제 맥주가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호지슨이 압도적인 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런데 맞네요.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1834년에 인도의 마켓 쉐어를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스가 43%, 호지슨이 36.5%, 알솝이 12%. 이상하죠. 호지슨이 계속 1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스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튀어나오면서 얘네가 1등을 해버리는 거죠. 이상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렸던 페일 에일과의 역사를 이 IPA가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22년에 그 동인도 회사의 캡틴인 사람이 아마 캠벨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 호지슨의 IPA 샘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이
버튼온 트렌트의 맥주 회사인 바스와 알소베의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지금 마크 오디슨이 지금 너무 독점적 1위를 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내가 이 샘플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이 호디슨의 IPA를 와 경쟁할 수 있는 맥주를 좀 만들어 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디슨의 아마 그 마크 호디슨이 손자인가 아들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후계자인 마크 호디슨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가격을 올려요. 첫 번째, 독점적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가격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인도로 보내는 그 배 있잖아요. 배 유통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이제 유통 항만 회사들이죠. 그런 이제 회사들을 통해서 맥주를 보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면 뭐 비용도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국에서 런던에서 인도로 그 보내는 배를, 그 항운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인도 회사의 이제 수장이 봤을 때는 이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너네들이 독점을 하더니 이 시장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네. 얘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쟁 체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822년에 바스와 알소베의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스와 알소베이 있는 버튼온 트렌트의 지방은 원래 버튼에일이라고 했던 그런 맥주를 만드는 곳이었고요. 버튼에일은 페이를 에일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맥주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흔적을 찾기 힘든 맥주인데, 기록을 찾아보면 버튼에일은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았고, 심지어 어떤 맥주들은 막 끈적끈적 할 때까지의 어떤 점도를 갖고 있을 정도까지, 뭐 그런 어떤 굉장히 묵직하고 몰티하고 뭐 그런 맥주였다고 해요. 아직 저도 못 마셔봤습니다. 근데 이 버튼에일의 역사를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버튼에일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버튼에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버튼온 트렌트에서 그 러시아나 이쪽으로 수출했던 맥주들인데, 이 맥주들이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이제 뭐 수출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 캠벨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듣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IPA를 만들게 되는데, 이 버튼에일의 역사를 보면 뿌리가 이제 내려오냐면 이 ESB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버튼에일이 뭐 발리 와인이나 그 다음에 올드에일 뭐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ESB라고 하는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죠. 이쪽으로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맥주 스타일을 배울 때 비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비터에는 뭐 베스트 비터도 있고 스페셜 비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가 있는데, 이 비터가 ESB가 되는 게 아니고, 이 ESB의 시작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버튼에일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비터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여가지고 ESB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버튼에일의 역사를 좀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끝에 ESB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흥미로웠거든요. ESB를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짙어요. 그리고 몰티하죠. 알코올 도수가 뭐 5도 정도 되는데, 뭐 4도에서 5도에서 뭐 5.5도 사이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게 ESB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이 비터랑 ESB를 테이스팅 해보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비터 같은 경우는 몰티함은 거의 없고, 사실 이제 효모에서 올라오는 그 에스테르가 조금 더 방점을 찍히는데, ESB는 물론 효모의 에스테르, 영국 효모의 에스테르도 있지만 몰티함이 조금 더 강하게 있거든요. 색깔도 비터에 비해서 훨씬 짙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터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였으면 색깔이 이렇게 짙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만약 버튼에서 이 ESP가 버튼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합리적인 그 생각일 수 있겠다, 합리적인 근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ESB의 색깔이 이렇게 짙고 몰티한 이유가 이 비터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비터에서 전파가 되거나 비터에서 이렇게 뭐 발전된 게 아니고 저쪽 버튼에일 쪽에서 가져온 유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엽기로 또 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822년에 바스나 아니면 알속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버튼에일 갖고는 이제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서 뭐 인도로 수출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원래 수출을 또 주로 했던 회사들이고 그런데 결과물이 이게 호지슨의 IPA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저번에 제가 페이레일 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물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특히 이제 거기 있던 황산염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이면서 색깔도 더 밝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영국 노브롭의 향이 아주 뭐랄까요 날카롭게 배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버튼온 트렌트 IPA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버튼온 트렌트 IPA가 인도로 수출이 됐는데 이게 반응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834년에 바스가 호지슨을 이기게 됩니다. 마켓쉐어에서 알솝이 세 번째로 올라가고 그리고 1842년에는 바스가 1위, 알솝이 2위, 그리고 호지슨이 3위가 돼요. 한때 인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호지슨이 1842년에는 6%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호지슨에 망해요. 호지슨이 사라집니다. 이 IPA에서 최강자가 버튼온 트렌트의 브루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아주 재밌는 사실이고 사실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맥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버튼온 트렌트의 IPA들이 뭐 승승장구하게 되죠. 인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런던까지 이 맥주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 제가 페이레일 말씀드릴 때 버튼온 트렌트 페이레일 말씀드렸잖아요. 이 IPA가 좀 뭐 쓴맛도 좀 강하고 호피향도 좀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이거보다 낮은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버튼온 트렌트 페이레일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이 런던으로 또 진출하게 되면서 런던 페이레일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또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온 트렌트의 IPA와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영국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잉글리시 IPA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런던 프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모습은 다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던한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잉글리시 IPA를 만든 어떤 그런 곳이 바로 버튼온 트렌트의 맥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현재 버튼온 트렌트 맥주들 좀 마시기 힘들죠. 이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렇게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반까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했던 버튼온 트렌트 IPA도 결국은 역사로 사라지게 되죠. 뭐 그 사라지게 되는 원인은 라거 때문에 그래요. 네, 페일 라거가 본격적으로 독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고 시작하면서 이 영국의 맥주들이 진짜 한 방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 IPA가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뭐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요 얘기만 좀 해드리면 버트논 트렌트 이 IPA 이 IPA가 점점 인도에서도 이제 힘을 이게 잃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뚫려서 그렇습니다. 1869년에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인도로 물건을 보낼 때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인도로 모든 물건들이나 맥주들이 보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IPA라고 하는 맥주의 이제 특성, 잘 숙성된 맥주 이런 것들이 특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인도에서는 이제 차 문화가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게 되어서 이제 맥주를 좀 덜 마시고 이 차를 마시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뭐 현대인의 어떤 그 에티켓, 현대인의 모습, 뭐 그런 거가 됩니다. 맥주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IPA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라거의 성장이 뭐 이 영국 맥주들, 뭐 포터, IPA, 페이레일의 몰락을 굉장히 빨리 앞당겼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IPA의 어떤 흔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 IPA 흔적을 보면은 발렌타인 IPA라고, 이 이후로는 IPA라는 맥주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끄집어낸 게 미국 아메리칸 IPA입니다. 아메리칸 IPA, 그러니까 크래프트 씬에서 이 IPA와 페이레일과 또 하나 포터를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영국에서도 이런 IPA, 포터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되고 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있긴 있었겠죠. 뭐 IPA나 포터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뭐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대중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이 아메리칸 크래프트 씬, 아메리칸 IPA나 아메리칸 페이레일, 아메리칸 포터가 크래프트 씬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입니다. 예, 그 영향을 다시 받은 거죠. 술을 먹어서 그런지 얘기가 잘 안 되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맥주 잘 아는 척 하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맥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IPA 되게 역사 재밌죠. 다시 한번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정리해 드리고요. 이후에는 이제 아메리칸 IPA를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아메리칸 IPA는 특별히 뭐 역사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향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다시 영국의 본토의 오리지널 IPA와 포터들에 영향을 끼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노래네요. 벌써 네 번째 노래는 WSG 워너비의 오아시소의 클링클링 듣고 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보죠.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브롤로라고 하는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된 맥주죠. 베를린 크래프트 맥주예요. 굉장히 저도 흥미로웠는데, 이 발틱 포터, 예, 얼마 전이 아니고 예전에 먹어봤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테이스팅을 했고요. 이 뭐 브롤로, 이 발틱 포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일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발틱 포터를 선택한 이유는 마시기 어려운 스타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발틱 포터 무슨 스타일일까요? 요즘 잘 회자되지도 않는 스타일인데, 포터 하니까 그 에일 같잖아요. 근데 이 발틱 포터는 라거입니다. 이 발틱 포터는 원래 영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던 포터에서 기원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매번 수입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맥주를 이제 만든 거죠, 포터를. 러시아는 추운 나라잖아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라거 효모로 비슷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러시아에서 유래가 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라거를 보통 우리가 발틱 포터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맥주는 이제 독일 크래프트 씬에서 만든 거고, 원래 한국에서도 예전에 발티카라고 하는 러시아 맥주가 수입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발티카 6라고 하는 게 바로 발틱 포터였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게 7도인가 그것도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 7도 하면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맥주로 보겠지만, 이 좀 클래식한 스타일에서는 7, 8도 되면은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맥주, 특히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뭐 7, 8도만 돼도 높은 알코올 도수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크래프트 씬에서 봤을 때는 7, 8도는 뭐 요즘 굉장히 흔한 알코올 도수이긴 하죠. 어쨌든 이 발틱 포터 하면은 이게 에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라거라고 먼저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라거, 어디서 유래된? 러시아에서 유래된. 그래서 정말 10년 전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척하고 그랬던 거예요. 발틱 포터가 너네 에일이게 라거게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그건 다들 요즘 맥주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시절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이 브롤로 발틱 포터는 제가 아주 예전에 먹었던 발티카 6와는 좀 다른 느낌의 발틱 포터였고요. 솔직히 블라인딩으로 하면 이 맥주는 발틱 포터라기보다는 도펠복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발틱 포터 하면은 좀 몰티한 느낌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 맥주는 뭐 몰티한 것들 중에서 초콜릿 커피 같은 느낌보다는 건자두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크 프루트의 느낌이 있어서 야, 이거는 도펠복인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뭐랄까요. 그렇게 요즘 그 사람들이 흔하게 좋아하는 그런 맥주 스타일은 그런 어떤 향미의 레이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은 약간 마호가니 색깔, 그러니까 다크 브라운 색깔을 갖고 있고요. 뭐 클리어하고 확실히 건자두 뉘앙스, 초콜릿 힌트도 있긴 있는데 뭐 힌트예요. 정말 살짝 배어 있고 그것보다는 건자두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게 있고요. IBU는 뭐 제 혀로는 한 40 언저리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터함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40 정도면은 비터함이 스트롱 비터니스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의 쓴맛이기 때문에 그런 쓴맛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진 않아요. 미디엄 로우의 스위트니스를 갖고 있어서 뭐 마시기 밸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시기는 나쁘지 않고, 하지만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그냥 블라인딩으로 했었으면은 이거는 포터라고 생각했을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거라고 생각했었으면 도펠복이고, 만약 이걸 에일로 생각했었으면은 착각했었으면은 이거는 뭐 포터인데 이렇게 아마 착각할 만한 그런 맥주였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그냥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한 블라인딩 테스트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맥주 교육할 때 이제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트리페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 할 건데, 이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과 트리페일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거의 완전 헷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들어온 맥주들 중에서 두배라고, 베스트 말레, 트리펠, 그다음에 이제 델리리움 트레멘스, 요 세 개를 블라인딩 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했는데 한 개는 확실히 구별하겠는데 두 배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50대 50이니까 뭐 찍으면 되니까. 네,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벨은 다른 그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의 거의 원조급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벨지안 효모에서 올라오는 향들이 조금 정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 그런 어떤 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 같은 경우는 역시 벨지안 스트롱 골든 에일이잖아요.
같은 스타일인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향신료 향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이게 화이트 페퍼, 후추 향이 확실히 딱 잡히고요. 그리고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코리안더 시드, 그러니까 고수 씨앗의 향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지안 효모에서 올라오는 향이거든요. 두벨과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두벨은 벨지안 효모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레지너스한 향, 그다음에 향신료 향이 있긴 있지만 강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딱 정제된 느낌으로 올라오는데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런 그 향신료 향, 후추나 그다음에 코리안더 시드 향 같은 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스말레 트리펠은 어떠냐? 베스말레 트리펠은요, 벨지안 효모에서 올라오는 배향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배향이 무슨 뭐 그 향수처럼 싹 느껴져요. 그리고 바디감도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냥 블라인딩 딱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 찾기 헷갈리는데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요 세 개를 구별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베스말레 트리펠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9.5도거든요. 그리고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8.5도예요. 알코올 도수 1도 차이는 사실 그렇게 구별하기 쉽진 않은데 바디감에서 이 두 개는 또 구별할 수 있고요. 확실히 트리펠은 그 배향, 페어 향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배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향신료 향이 훨씬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이 두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약하고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시기는 두벨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바디감도 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마시기는 좀 더 좋죠. 그런데 벨기에 느낌의 어떤 여러 가지 향들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베스말레 트리펠을 드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 좋다 하면은 델리리움 트레멘스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 델리리움 트레멘스는 또 생으로 먹으면 그 배향이 확실히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이게 생맥주와 병맥주에서 같은 맥주인데도 약간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생맥주 같은 경우는 그 펍에서 넣는 탄산의 정도, 그 다음에 시음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케그 숙성 같은 건 좀 더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향미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맥주예요. 병에 넣나 케그에 넣나. 맥주라는 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 의해서 조금씩 그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겠다 싶은 맥주들 한번 블라인딩을 해보세요. 저도 제 아들한테 이렇게 주고서는 한번 따라보라, 아들아 따라보거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테이스팅을 좀 해봤는데 오랜만에 또 이게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브롤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브롤로하고 있으면 브롤로 발틱포토하고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 영국이죠. 요 최근에 또 수입됐던데 그 포터 그다음에 도펠복 이런 거 3개 정도 이렇게 블라인딩으로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숙취가 있어서 오늘은 못하고 끝나고 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일요일에 또 한번 3개 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또 해봐야겠네요. 간만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입니다. 재미. 이런 거 블라인드 테이스팅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거 너무 몰입하실 필요 없어요. 뭐 대회를 나가신 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겠지만 아니면 그렇게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